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을 예상한 출구조사 결과 이면에 단연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20대 젊은이들의 출구조사 결과였습니다. 70% 안팎으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40, 50대와 달리 20대의 이 후보 지지는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41.3%에 그쳤습니다. 더 주목을 끈 건 20대 남성의 투표 성향이었습니다. 이준석, 김문수 후보를 합친 범보수 후보의 20대 남성의 74% 이상이 몰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개엄 하나 때렸다고 너 내려가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국민은 내란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선택했고 60대 이하 전 세대가 이 큰 틀에 동의한 걸로 볼 수 있었지만 20대 남성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20대 남성의 보수화는 이미 지난 3년 전 대선 때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우화된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폭도 절반이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도 20대 남성은 전체 평균에 비해 훨씬 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20대 여성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준석, 김문수 이 두 보수 후보에 투표한 20대 여성은 불과 35.6%, 64%가 이재명, 권영국 등 진보 성향 정당에 표를 몰아줬습니다. 탄핵을 2번이나 당한 정당은 해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세대 가운데 성별에 따라 지지 후보가 20%포인트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된 건 20대가 유일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 백과사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교육 백과사전 25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도 많이 나오는데 언론에. 자, 성기성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신과 의사이시면서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네. 호칭을 뭐 선생님으로 해야 하나 박사님 교수님 뭘로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선생님으로 해요. 선생님으로 좋죠. 저도 그게 좀 네. 편합니다. 야, 이 시의적절한 책을 썼어요. 네. 우리 또 저희 빨간색이야. 박시영 TV 또 우리 회원 중에 후원 회원 중에 또 정신과 선생님 계시거든. 네.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이 책을 내가 꼭 읽어봐야 한다. 읽어보고 방송에 꼭 한번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썼냐 봤더니 김현 선생님이야. 우리 김현 선생님 지난번 모셨는데 그렇죠. 너무 반가워서. 그리고 요즘에 리박스쿨 막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거는 좀 기성시대 네. 세대가 꼭 읽어야 젊은 돼.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맞아요. 이게 부모님들이 읽어야 돼. 네네. 내 아이들. 읽으면서도 네. 무릎을 막 치면서 네. 맞아. 네. 지난 한 20년 동안 그랬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판사가 일부러 이 겉표지를 빨간색으로 한 겁니까? 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구구 청년하니까 빨간색 같아. 저는 원래 네. 검은색을 지지했는데 네. 네, 검은색이 좀 중립이고 그렇다고 네. 어쨌든 출판사가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잖아. 이거 마케팅 차원이라니까 빨간색. 그래 딱 양쪽 다 보이잖아. 팔라고. 많은 분들 꼭 오늘 방송이 그래서 시의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이론적인 측면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청소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네.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황희두 대표 모셔서 생생한 또 사례 인지전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렇죠. 또 성 교수님과 또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기대가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청년들 특히 10대, 20대 또는 30대의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는 네. 뭐 심리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네. 우리 가족으로서 어떤 또는 친구로서 후배로서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하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그 현대 정치 세계에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대접받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확대됐느냐 여기까지 시리즈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또 교육백과사전에
청소년들이 이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가요? 야 우리 문제를 다뤘다. 여기 좀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확장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세대 간에 예. 공감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예. 가교 역할을 예. 교육백과사전이 해야 된다. 예, 이거는 또 이 방송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학교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초중고 네.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심리학대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네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많이 보셔야 하고 네네. 이런 걸 잘 모아서 우리가 동영상 시리즈는 맞을까?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봐야 할 어떤 인문학적인 맞아요. 도움이 그러니까 되는.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기성세대가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네. 그걸 너무 뭐 시험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예. 재미있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 자, 오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구구 청년의 심리적 탄생 이런 이제 책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거를 책을 쓰게 된 배경 네. 뭐 동기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태극기 부대 다 모두 의아했죠. 저 어르신들이 왜 저렇게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나. 네네. 많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그 배경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탐구를 해왔고,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원래 좀 하고 있었어요. 요번 대선에서 이제 그 서부 지방법원 폭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백악관 침탈 그 네네네. 습격 이게 오버랩되면서 약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굉장히 미래에 예.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갖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예. 사실 그때 제가 하던 작업이 있었는데 예. 그 모든 작업을 일단 중지하고 20대 30대를 혐오가 아닌 예. 이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심리적 접근 이걸 좀 사회와 공유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20대들이 자신들이 이제 극우로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극우가 될 수 있는 또는 우경화 되는 그 심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논의를 해야지 20대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해결책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구구적 성격을 갖는 친구들도 있고 네. 아닌 또 친구들도 아닌 많죠. 친구들도 있지만 네. 기성세대는 불만도 있고 네. 흔히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정서를 갖고 있는 층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들까지를 다 국으로 볼 거냐부터 네.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했는데 저희도 충격을 받았던 게 네. 어게인 윤 탄핵을 당했는데도 어게인 윤을 막 네. 들고 나오는 청년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극기 부대면 어르신 세대가 그렇게 뭐 성조기 들고 나오고 일장기까지는 우리 이해는 못하지만 성조기 들고 나오는 그 정서 어르신들 70대 80대 그분들의 정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옳다 그러다 떠나서 저분들은 저런 생각 가진 사람도 꽤 있지. 근데 청년들이 어게인 윤 성조기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폭동을 일으키는 이거는 그러니까요. 생각지 못했잖아요. 20대가 70대와 같은 생각과 인연을 갖고 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죠. 여성들은 거의 없는데 맞아요. 남성들이 또 20대, 성차가 30대. 크고. 그러면 어떤 이 국가된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 그러니까 하나로 묶인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태극기 부대 어르신도 그렇고요. 네. 지금의 어떤 20, 30대 일부 그 청년들은 이제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지위 아마 대표적으로는 뭐 이념적인 지위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가 활동하게 되는 것을 둘 수가 없다라는 반공에 대한 그러니까 공산주의 트라우마 이런 것처럼 지금의 청년들은 어떤 지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밀려난다. 밀려난다. 사회적으로 밀려나고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자신들의 지위가 사라져간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아마 지위에 대한 박탈, 지위 위협이라고 해서 미국의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도 미국의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백인들이 극우화되는 심리적 배경에는 미국의 주류가 백인에서 다른 민족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들이나 아시아 계열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를 위협한다. 지위도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단순한 경제적인 제가 책을 쓴 또 다른 이유가 20대의 어려움에 관한 이제 문헌들을 좀 봤는데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만 설명되는 거예요. 아, 예. 심리적인, 문화적인 약간 더 깊이 들어가서 정신 분석적인 논의는 우리 사회가 너무 없고 아, 그 일자리로만 축소시켜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문화적인 과정에서 20대, 30대 남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잃고 있다. 사실은 취업률도 네. 약간 여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예, 있죠. 경향도 있고 예. 또 남성의 부담은 큰 반면에
남성의 발언권은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예. 그런 전반적인 현상을 같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지나치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 지나치게 어떤 20대의 그 혐오라는 그런 틀 속에서 다뤄지지 않도록 좀 관점을 확장하자. 아, 예.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저의 큰 이유였고 그 밑에 만약에 진짜 공통된 어떤 이제 흐름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거든요. 성평등적으로 변하고 있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 평등적으로 다양하게 변하는 사회를 박탈로 받아들이는 이 그룹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을 혐오할 거냐,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될 거냐. 그게 사실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이게 지금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다원화되고 있는데 네. 내 지위는 불안정하고 걱정이 돼서 그걸 막 밀어내는 그런 거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부장주의인데요. 네. 이제 미국도 그렇고 다른 유럽도 그렇고 가부장주의를 진리로 아는 분들이 우경화되는 경향 또는 극우화되는 경향이 높다고 예, 해요. 예. 하지만 이제 사회는 현재 가부장주의가 아니라 더 평등한 그렇죠. 사회로 바뀌었잖아요. 가는 큰 흐름을 가고 있는데 예, 예. 이게 이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일종의 반동이죠. 반동. 역사를 되들켜서라도 옛 체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문화적인 의식적인 흐름이 있는 게 지금 이런 현상들과 그럼 나 관련되어 진짜 있다. 궁금해. 그럼 이 대목을 네. 하나씩 주고받으면 그러면 부모님이 가정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네, 만약에 네. 어떤 부모님이 네. 굉장히 그 가정은 가부장적이야. 아빠의 권위가 굉장히 세. 예를 들어 어머님이 거의 뭐 이렇게 순종적인 스타일이고 아빠가 힘이 세면 자식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까? 그 영향을 받는 이제 자녀분들도 있죠. 가부장적 전통 유지되어야 한다. 예, 예.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기독교, 백인, 오히려 이제 중산층보다는 하류층,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가부장제를 지지하면서 남성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그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트럼프 지지자 그룹이 많고 사실 이제 트럼프가 말하자면 기독교 기반 상당한 가부장주의죠. 만약에 그런 집안에서 아들, 딸이 있으면 딸은 되게 그렇잖아요. 엄마처럼 안 살겠다. 네. 요즘 그렇잖아요, 딸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있었잖아요. 아들과 딸. 그렇지, 그거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7, 80년대만 해도 다자녀 상태에서 아들 중심의 남성 중심의 어떤 그 가정에서의 지원, 후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딸은 오빠나 남동생을 위한 학비벌이 위해서 공장에 나가고 공장 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지고 있던 세대였다가 점차 이제 핵가족화하고 아이가 한둘밖에 안 되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구분 없이 그렇죠. 공장에 지원한다 이렇게 네. 됐는데 예.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소위 말해서 평등이나 공정이나 또는 능력주의나 네. 이런 것들이 딸과 아들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었어요. 경쟁하도록 만드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아들은 딸보다 져요. 지금 보면은 수능도 그렇고 네. 모든 영역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학생들의 점수가 높아요. 아니, 제가 그것도 물어볼게요. 네. 교수님 그 수업 받는 제자들 그룹들 중에서 막 질문 많이 하고 그냥 똑소리 했는데 여성들이 더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채점 다 하고 성적 냈는데 네. 거의 A는 여성들이, 여학생들이 여학생들.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남학생들이 거기서부터 벌써 소외를 받고 아, 그건 근데 박탈감을 근데 가지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동등한 잣대로 평가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의 옛날 지위를 박탈당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성적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약간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시험제도, 현재의 성적에서의 경쟁제도 네. 이런 게 평등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아, 군 때문에? 꼭 이때? 군대 문제가 아니라 예. 앉아서 하는 거, 꼼꼼하고 문자로 준비하고 하는 거. 어. 사실 이제 저희 의사들도 완벽하고 꼼꼼하고 준비가 잘 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여성친화적인 여성적이죠. 문화로 이제 봤는데 그런 거로만은 이제 기준을 삼으면 계속 이제 남자들 또 남자들이 뒤처진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 현재의 이 경쟁은 기울어진 제도다. 야, 그좀 좀 찌질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진짜. 산업화 사회에서 농경사회나 산업화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노동, 예. 힘 예. 이게 하나의 권력이었잖아요. 예. 그게 생산성이고 예. 그래서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점차 지식
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로 오면서 남학생들의 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의 꼼꼼함, 성실함 이게 성취에서 훨씬 유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불공정하다. 왜 이런 시험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느냐. 회사 생활할 때 그런 건 있겠다. 사무실에 앉아서 기획 업무하고 막 이런 거는 흔히 말하는 여직원들이 잘하는데 잘하죠. 남직원들은 나는 영업을 뛰지 않냐. 예를 들면 영업 뛰다 술 먹고 술도 이런 먹고 거죠. 이렇게 좀 밖에 어울리고 이런 건 우리가 더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도 좀 평가해달라. 이렇게 네.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사회에 소위 말해서 재화, 직업, 기회 이런 것들을 배분하는 원칙이잖아요. 거기에서 남학생들이 갖는 그 박탈감이 생각보다 큰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성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할 수는 없죠. 제가 아무리 남학생들 잘 봐주려 해도 그럼 내용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회사는 입사할 때 면접의 점수 때 아마 솔직히 많은 회사들이 면접 점수 그대로만 하면 대부분 한 8, 90%는 여성들을 뽑아야 돼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남성들을 뽑아야 하는 부분이 약간 있잖아요. 아까 영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밸런스를 두려고 하거든. 그게 네. 고민일 거야 아마. 네, 각 네. 회사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여성들이 예전에는 소수자였고 약자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차별 또는 역차별 이런 보상 이런 거를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많이 줬죠. 근데 남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약자야. 근데 왜 저쪽에다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기회를 주느냐.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페미니즘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젠더 갈등이 시작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동의 특성이 바뀌면서 자기 능력들이 발현되는 공간이라는 게 학교나 이런 사무직에는 안 맞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벌써 멀어져 나가려 그러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7, 80% 아이들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희망도 없고 경쟁에도 안 되니까 이 능력주의 사회 다 잘났다 그래 잘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는데 우리는 못해 그럼 못한 상태에서 무기력해 있다가 이들이 이제 결합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농담처럼 현존하는 문제 비판하다가 결합되고 확대되고 집회도 나오고 선동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화되는 뭐 예를 거예요. 들면 외국처럼 기술직이라든가 노동직이라든가 우리 생산직 등등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급여 수준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화이트 칼라하고 흔히 말하는. 네. 예를 들면 그런 사회가 좀 성숙되면 그렇죠. 다양한 혹시- 일자리로 네. 갈 수 있고 남성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불만들이 해소가 될 텐데 우리 사회 좀 그렇지 않잖아요. 박탈감이 강화되는 이유는 사실 저희의 지나친 경쟁 체제 때문이에요. 경쟁과 비교해서 우월하지 않으면 찌질하다고 여기는 이 문화가 나도 저렇게 찌질한 사람으로 취직업이 될 거라는 불안을 낳고 또 이 불안이 분노로 변하고 이 불안과 분노를 갖고 사는데 이 불안과 분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가 이런 뭐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여러 장이 열리면 이런 불안과 불만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데 사실 이런 이제 남성들의 불만을 들어주는 채널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막 야근도 하고 네네. 막 특근도 하는데 연봉이 1억이 넘어. 네. 뭐 한 20년,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베테랑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된 파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불만들이 있어. 맞아요. 사회 곳곳에서. 근데 화이트 칼라들이 그 15년, 20년 지나서 예를 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1억 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꽤 많이 있잖아요. 화이트 칼라는. 거기에 대한 시비를 안 걸어. 그러니까 묘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네. 기술직, 생산직 이런 쪽에서 전문성 가지고 자기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 사회가 보는 그런 편견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이렇게 버무려져 있어 사실은 지금 맞아요.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노동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이 임금 차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불리하게 돼 있고. 경력 단절도 해야 되고 맞아요. 또 양육도 해야 되고 하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젊은 남자 청년들은 그 문제보다는 지금 학교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주류 사회로부터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그러니까 이게 박탈감. 약간 전문직 흔히 말하는 전문직을 가야 돼. 전문직 대기업 이런 데를 가야 하는데 뭐 노스쿨이나 뭐 이런 데를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는데 군이라는 장비가 하나 있어. 일단 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들이 보니까 아까 했던 주로 시험 봐서 들어가는데 이 시험 보는 건 여성들이 잘 보더라. 꼼꼼하고 아까 뭐 그런 네. 그런 특성이 있어. 근데 남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 현장 네. 이런 기술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우대를 별로 높이 안 안 해. 쳐주니까.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다 지금 맞물린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경화 극우화 될수록 사실 혐오하는 세력의 확장이 되는데 처음에는 뭐 자기 또래 여성이었다가 나중에는 자기와 비교되는 엘리트가 또 혐오의 대상이 되고 민족 문제나 지방 문제가 아니 근데 복잡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엘리트도 그러면 뭐 이준석이나 이런 식으로 하버드 나오고 뭐 이렇게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이렇게 인정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그 세대 독특하게 아닌가요? 엘리트 중에서도 극우가 있죠. 그들은 또 그들이 뭔가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 소위 말해서 두드러진 사람들을 하나의 자기들의 불만을 대행해줄 그거를 복수를 대행해줄 사람으로 찍어서 그 팔로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에 대해서 뭐 분석을 철저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직접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 지지자가 되는 구도로 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준석 현상의 과잉은 이준석이 마치 이제 20대를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인데 맞아요. 만약에 20대를 대변하는 다른 분들이 계셨으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부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20대들의 채널이 없고 이 책을 쓰게 만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로만 청년을 위하지 실제로 청년이 원하는 것을 하는 정책은 사실 없다. 그런데 더 얄미운 게 말로만 하는 인간이 더 얄밉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네. 막 그 칠판 갖다 놓고 청년 일자리 정규직화 할 것처럼 이렇게 희망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칠판 어디 있는지 언제 순식간에 날아가고 사실은 우리가 청년에게 기회를 너무 안 준다. 청년 채널이 없다. 민주 진영이나 이쪽 그룹을 대변할 실제적인 청년 또 정치인도 없다. 이런 게 사실 이준석 현상이 과잉화되는 반대편의 모습이 그런 아닌가 게 싶어요. 맞아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다가 시도하다가 공공기관들을 먼저 손을 댔잖아요. 근데 네. 그때 그거 어디죠? 인천공항이었죠. 인천국제공항. 국제공항. 그 노조 네. 관련해서 이게 커졌잖아요. 커졌죠. 사실. 그러면서 그 뒤에 속도를 못 붙였어요. 네. 솔직히 못 붙였고 비정규직의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그걸 일괄적으로 정규직화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때 그렇더라고 뭐 사실은. 평가 원장 할 때 그때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한 100여 명이 있었는데 이 1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정규직 뿐만 아니라 외부 시각에서도 그들을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해 주느냐. 시험 받고 들어갔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나오잖아요. 만큼 바깥의 사람들도 또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됐죠. 그게 나도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밖에 아까 있던 그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면서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문이 예를 들면 닫힌다고 문이 생각하는 닫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더욱 바늘구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취업 전선에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향해서 분노가 맞아요.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게 참 묘하더라고. 안 그래도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쉴드 쳐버리니까. 그 기성세대를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딱 보더라고. 거기다가 또 정년 연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네. 완전히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근데 자기들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저는 여론조사 하잖아요. 정년 연장은 저희가 여론조사 해봤어요. 네. 정년 연장은 청년들이라고 특히 거부감이 있지 않아요. 이건 착각이야. 왜냐하면 자기 부모 세대도 정년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20대들도 부모 그거는 세대가. 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거는 진짜 조사해 보면 그거는 하나의 프레임이야. 청년들이 그 이준석 씨 프레임이라고. 청년들이 정년 연장을 반대할 거다. 그건 기성세대를 위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야. 자기 부모 세대가 해당되고 자기도 나중에 해당될 수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고령화 100세까지 사는데 60에서 65세 늘리는 거. 연금도 65세 이후에 타는데 그거 점차 70세까지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되 그러면 청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네. 그걸 무조건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걸 맞아요. 이용한다고 봐요. 정치 세력들이. 사실 이제 일자리 문제의 박탈감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크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대기업 공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거 수시로 뽑더만. 네. 완전히. 수시. 그러니까 경력자 위주로 또. 기성세대들은 대기업에 이미 가 있고 다 있고. 젊은이들은 안 뽑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확장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객관적으로는 없다는 게 이제 제 상담하는 친구가 최근에 어떤 공사들의 네. 정규직 신입사원 뽑은 걸 봤는데 얘가 이제 막 분길해서 나타난 거예요. 몇몇 공사들은 최근 정규직으로 청년을 뽑은 사례가 없어요. 없어.
나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네. 진짜 특히 인문대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공대 안 가고 네네, 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 계열로 진출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문과 출신은 진짜 뽑는 데가 거의 없어. 그 문과 출신에 뭐 대기업 들어갔다면 대단한 거야, 사실. 솔직히 이과하고 완전히 또 달라요. 네. 맞아요. 요즘 그냥 우리 부모님들끼리 네. 좋은 대학 가면은 술 한 잔 사라 이렇게 안 하고 직업 대기업 잡아야 돼. 들어가면 맞아요. 그때 사라 이렇게 말한다고. 지금 이제 하는 그런 대학이 풍경이 아니야. 있어요. 기준이 대기업이야.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청년들이 갖는 박탈감의 크기는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이거 키우기는 동감해. 여기까지 키워놓고 어른이 돼서 직업을 가질 때에 너 자리는 없다. 그러니까. 어. 아, 나는 그걸 이해한 게 지금 아이들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때보다 몇 배로 공부를 한 거잖아요. 네. 진짜 해외도 뭐 어학연수 네. 다녀오고 그다음 막 휴학도 하잖아요. 요즘 맞아요. 아이들이. 네. 그리고 공부량이 엄청 많거든. 네. 우리 대충 저희 때야 대학 가면 그때 민주화 투쟁 막 한일하고 공부도 안 하고 대충 막 그랬잖아요. 저희 그렇죠. 감에 투철해서 뭐 물론 싸웠습니다만 되게 그렇게 하고 어지간히 공부하면 또 취업이 대부분 네. 됐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비하면 두세 배 이상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직장은 없고. 또 하나 이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더 분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상담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제일 돈이 많이 드는 집은 네가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또 이게 장가도 못 가고. 그렇죠. 삶의 자리도 없고 앞으로도 소위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앞에서도 사실 자기가 집을 마련해서 결혼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존재의 위협과 지위의 위협, 지위 박탈이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과 깊이가 굉장히 크다. 예. 그게 또 코인에 몰두했던 과정도 그렇죠. 되고 네네. 한 번에 이 목돈 오늘- 챙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 살아날 수 있냐. 그렇죠. 자기가 컸던 동네에서 자기가 자라났던 동네에서 부모가 보태주지 않고 자기 돈으로 집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죠. 완전히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엘리트가 믿고 중산층 세습이 이제 미운 게 쟤는 아버지 돈으로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치 선택에서도 기성 정당을 까는 거. 예를 들면 반정치. 네. 반정치 있잖아요. 네. 막 정치 혐오주의, 혐오주의. 정치 혐오주의, 반정치를 막 들고 나오면 새로운 거 같고 거기 기대가 쏠리는 거야. 야, 그래. 두 정당, 거대 정당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50대 맞습니다. 100보다 이렇게 네. 저들이 볼 수 있어. 그들이.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그 물론 다는 아닌데 이제 능력주의에 대한 그 허구성을 네. 얘네들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난 우리가 7, 80년도 교육열의 그 근저에는 자기 노력을 통해서 성취를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세대들에게는 그 지금 뭐 직업도 그렇고 뭐 결혼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다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벽 앞에서 노력하면 희망이 있고 저 벽을 넘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넘을 수 있는 사다리도 다 끊어져 있고 그 절망 속에서 불안 속에서 혼자 또 고독함을 느끼다가 그 탈출구를 묘하게 이제 주로 남자애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애도 게임 많이 해요. 그러면 게임 사이트 뭐 하느냐 보면은 자기들끼리 온갖 뭐 장난스럽게 욕도 하고 뭐 비속어도 쓰고 게임도 하면서 즐겨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작되는데 개입이 들어옵니다. 개입이 들어와서 그냥 지금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 그 허구적인 어떤 그 가치나 정치나 제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죠. 너도 그런 생각하냐? 내가 여기서 즐기면서 내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까지 풀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 사이버 공간에서 막 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그럼요. 거기서는 뭐.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재미와 흥미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 조직화되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의 자기가 그 유튜브가 되는 그 길까지도 뭐 못 되더라도 지지자, 지원자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경쟁 구조가 극심해진 거죠, 사실은. 과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저 선생님이 쓴 책에 아주 저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사교육 들어가고 똥 오줌 가리면은 시험 친다. 그런 사회다, 우리 사회가. 4세, 7세부터 경쟁이 시작되고. 우리가 7세 5시.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정말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낙오되는 위험들을 벌써 애들부터 갖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은 후원도 받고 지지도 받고 성장하는 반면에 7, 80% 아이들은 애시당초 벌써 도태되기 시작해요. 그럼 걔네들에게 자기 존재의 상실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체제가 뭘까? 그 먹이가 되는 게 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구구적 언행을 하는 그 일부 청년들. 일부 청년들 네. 그들이 그럼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지 이게 네. 아니면 더 깊은 어떤 소속의 욕구들이 발현되는 건지. 제가 만났거나 또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그런 청년들은 사실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부동하는 정체성인데 예. 자신의 입장을 시원하게 대변하는 사람 중에 극우 유튜버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지금 많은 이제 사회학자 분들이 지금의 20대를 너무 단정 짓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동감하는데 왜 그러냐면 극우 활동을 했던 청년들 중에 이미 현재 극우 활동을 안 하는 애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취직됐다. 취직이 되니까 이게 다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이유는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존재의 불안정이 극우도 될 수 있고 극자도 될 수 있는데 현재 존재의 불안정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뭐 쉽게 말하면 존재의 불안정, 지위의 박탈을 경험하는 20대 남성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혐오적으로 하는 그룹을 단지 응원을 했던 거지. 예. 이 사람들이 진짜 정치적으로 고착돼서 앞으로 폭력적인 극우 활동을 할 그룹은 사실 굉장히 소수에 속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서 보면 자신을 대변해 주니까 응원하는 의미가 컸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이제 일부 정말 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극우 활동을 하는 고착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말은 이제 20대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보살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 사실 제가 이제 트럼프의 연설이나 정광훈의 그 설교를 몇 번 봤는데 예. 속 시원하더라고 이제. 전복하자, 혁명하자. 옛날에 혁명하자 이거는 좌파 집회에서 봤는데 그렇죠. 요즘 뭐 좌파 집회들은 혁명하자 이런 분들 없어요. 아니 근데 걔네들한테 돈 대주는 그 재벌들은 뭐야 뒷돈은 혁명하지 않은데 사회 전복 세력들인데 왜 돈을 대줘? 이제 혁명하자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저 그룹이 내가 오히려 이제 속 시원하고 사실 이제 책에도 썼지만 제가 이제 뜻밖의 해줄 것 같이 해놓고 거짓말만 하고 지네 자식만 챙기고 다수 빈곤 청년들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준 사실 위선적인 기성 정치인들과 그 소위 말하는 그 중간층 대학 교수와 그 가족들 또 기업의 중간 간부들과 네네. 그분들에 대한 또 네. 분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안정적인 집단 우리 네. 사회 기득권 집단.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아까 설명 들으니까 그 느낌이 들었어. 아니 이건 제가 한번 느낌인데 예전에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네. 저희 자랄 때 네. 청소년의 특징 중에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그렇죠, 표현을 그렇죠. 했어요. 그 질풍노도. 당시에.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20대의 특징이 질풍노도의 시기야. 약간 그때 우리 청소년 때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네. 그 속에서 어떻게 갈피를 못 잡는 그렇죠. 좌충우동을 하는 시기 그 청소년 시기의 특징을 잡았는데 지금 그구들 이야기 이렇게 해보면 그 정서가 네. 비슷한 때 네. 과거 우리 청소년을 규정했던 시기하고 아니 호주의 파멜라 릴란이라는 학자가 좀 이제 호주의 상당수 청소년 청년 10대와 20대들을 예.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제 정체성 형성 이게 이제 현대 사회가 되고 능력주의가 사회가 되고 직업과 지식에 대한 고도화가 되면서 네, 네. 이거의 실체적인 정체성 형성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네. 오히려 20대가 많더라. 10대는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고 20대는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막상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 보니까 내 자리는 다 예. 없고 예. 또 지들은 일부 지자리 다 가져갔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의 이 뭔가 지금 굉장히 낯선 뭔가 상황에 적응해야 되는데 주인이 아닌 그러니까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게 20대 한 초반 중반 네. 이때 형성이 되겠네. 지금 청소년 때보다는 공부만 하고 청소년 때는 대학교의 학생생활 상담 연구소에서도 예.
상담을 어떤 주제로 제일 많이 하냐 그런 걸 물어보면 저는 사람들 그냥 취업 때문에 제일 상담 많이 하지 않겠냐. 그렇게 또는 생각하죠. 연애 때문에 많이 네, 하지 네. 않겠냐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아,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진로. 예. 답 나왔다.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답 나왔네.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청소년 때는 저희 때 청소년 때 고민은 지금 아이들한테 그건 어떻게 보면 사치고 부모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네. 무조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하는 낙오되지 않으려고 거기에 몰두하고 대학 들어가니까 이제 취업이라는 문이 엄청난 벽이 장벽이 놓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인 고민이 시작되는구나. 네. 예전에는 사실 대학 정도 들어오면은 아까 얘기하는 대기업 공채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이 성장 단계에서는 그게 네. 가능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취업 고민은 덜 하고 그냥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지. 투자를 해보고 막걸리 먹고 그랬는데 소주 먹으면서 인생을 논하고 뭐 세상을 지금 논하고 그랬지. 그 장면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다가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불안,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 대단히 심각해지고 그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치의 혼란 뭐 안오미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실제로 아니 제가 이것까지만 물어보고 한번 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있던 그 구구적인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전체 이대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대표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구구 유튜브를 그 주장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지만 네. 그들의 행태와 똑같은 일탈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데이터상으로도 확인이 됩니까? 그렇죠. 지금 사회학자분들이 네. 여러 패널을 사용해서 예. 그동안의 선거와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구구를 지지하는 집단은 한 10% 내외다. 아. 사실 90%의 나머지 청년들은 예. 사안에 따라 사안에 어찌 보면 따라. 굉장히 실용적인 거죠. 나한테 유리한 사안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안에 따라 입장의 변화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젠더와 세대를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지금 어쨌든 20대 30대가 마치 정치적으로 고착된 것이 아니라 현재는 사안에 따라 야.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게 또 희망이 있네. 희망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10%만 그렇다는 그럼요. 거.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장 취업을 하니까 생각이 달라진다든지 네. 또는 뭐 결혼을 하거나 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네. 전혀 또 다른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70대는 그 변화가 별로 잘 안 되는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기들이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생각하면은 충분히 거기에 적극 동의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교수님 그 교육 사회학에서도 이런 측면 정황 이론이라고 뭐 있다면서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걸 간단히 소개하려고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청년의 분노 이게 이제 폴 윌리스라고 77년도에 영국의 버밍햄의 노동계급 자녀들이 많은 그 지역의 노동계급 자녀의 한 백인 남학생 한 10명 정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네. 오늘날의 이 거구 청소년 현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죠. 이 공통점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사회, 기존 체제에 대한 불신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불평등 구조로부터 오는 소외와 분노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배제당했다는 정서도 공통점입니다. 비슷하네요. 네. 요거는. 예. 그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이 폴 윌리스의 저항 이론은 네. 결국은 레드라고 저건 이제 우리를 보면 사나이로 번역합니다. 노는 아이들. 우리는 남자고 네. 힘으로 학교 펜 때 굴리는 이 여성적인 것이지 네. 우리 공부 안 해. 네. 왜냐 공부해도 성공할 수 없는 거 아는데 뭘 그 공부하라고 주장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반학교 문화를 만들고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 예. 우리는 노동자고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거지. 오, 그래요? 무슨 펜대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기존의 계급 구조, 불평등 계급 구조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의 문제를 간파는 했지만은 네.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여기 이제 폴 윌리스의 저항 이론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네. 지금 극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예. 비슷한데 예. 분노가 나타나고 불만이 나타나고 여성과 이주민이나 소수민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생기기 그 시작해요.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게 또 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확산되고 그게 이제 기존의 권위나 주류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들을 갖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극우 청소년은 소수자와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비판들이 강하고요. 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온라인이나 이 혐오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게 더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윌리스가 얘기하는 저항 이론하고는 상당히 공통점도 있지만은 다르다.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순을 얘기하는 윌리스의 주장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랄까요? 네, 예.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이 사회와는 성격이 다르지만은 이 극우 청소년 현상도 보면은 기존 질서에 대한 상당히 반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단히 반민주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할 마지막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표가 그런 내용이겠네요. 네. 지금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구조적인 한계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한계가 있는 반면에 오른쪽 극우 청소년의 경우에도 분노를 외부 적대화하고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적으로도 많은 우리가 시사점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계속 이어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극우 청년 심리적 탄생 관련해서 책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기성사회로부터 어떤 상처, 심리적 상처를 많이 받았다. 네. 이렇게 좀 청소년들이 특히 네. 극우화된 청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건데 네. 실제로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보세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쟁이 정말 우리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도태되고 낙오되면 이제 재기할 기회가 없다고 다들 느끼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없어서 그야말로 원한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성적 문제도 있지만 학교 폭력 그런 데에서 약간 돈 있는 집 애들이 잘 되고 우리는 결국 피해자가 됐는데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회가 있냐? 없다. 그러니까 다 이 니체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사회적인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사회적인 복수를 해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있냐? 사실 없다. 정의로운 사회는 돈이 해결하는 사회다. 이런 의식이 강해지고 또 민주 정부가 그런 이런 젊은이들에 관한 복수를 해주냐? 그렇지 않더라. 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만 혜택을 주더라. 이런 이제 인식이 지금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큰 인식이어서 사실 경쟁이 줄어들고 일단 경쟁 체제가 줄어드는 사회가 되는 게 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동시에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나한테 돌아올 기회가 없다. 이럴 때는 사실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파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개념으로는 공멸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앞이 안 보일 때 그런 생각 같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에 처했냐. 특정한 희망이나 특정한 계획이나 이제 극우를 연구한 이제 서양의 어떤 학자들이 보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극우는 계획이 없다. 그냥 파괴가 계획이다. 그냥 민주적인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것을 그냥 사보타지하고 파괴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표지 그들의 체계적인 목표가 없다. 이런 이제 우익에 대한 연구, 극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미래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만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많아서 사실 그런 것은 정말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네. 가다 보면 묻지마 살인이나 뭐 이런 식의 네, 나오는 관련도 거잖아요.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가 없지만 이제 서양 몇몇 나라의 테러와 관련돼서 조사해 보면 사실 이런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원한을 갖고 있었던 이런 친구들 중에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던 사례들 모아놓은 그런 또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한번 또 여쭤볼게요. DC나 일베 같은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네. 팸코나 막 이런 네. 데들의 그 영향이 네. 개개인의 청년들의 심리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제 사실 그 사이트가 모두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와 있을 때 거기서 의식화 작업을 하는 극우 성인들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DC 인사이드나
fem코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장에 마치 옛날에 우리가 자익 의식화하는 분들이 와서 거기서 조직원을 만들듯이 극우 유튜버나 극우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어떤 극우적 주제를 던지고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 그 난민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난민을 살해한 살인범이 청소년이었는데 그 청소년이 그러면 극우적 사상을 갖고 있었던 훈련된 정치적인 사람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친구가 난민을 놀리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난민을 그냥 같이 놀리다가 난민 왜 놀리냐? 아, 걔네들 뭐 안 보기 싫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출발한 장난에서 장난이 나중에 알고 보니 정치적 신념화 되는 코스로 가게 됐다. 그래서 그 아이러니 패러독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인터넷 사이트는 별 무게감 없이 그냥 섞여서 얘기하다가 나도 그게 익숙한데 걔네들 뭐 그렇게 부르는 거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문화적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마치 신념을 가진 사람처럼 전환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이 미디어의 리터러시 이제 이런 fem코를 가든 DC 인사이드를 가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마치 그 우리 보이스피싱 하듯이 네네네. 거기서 어떻게 후킹을 하는지를 아이들이 알고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극우화 현상에 미디어를 통한 어떤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좀 말하면 오염이라고 할까요? 오염. 의식적인 오염? 이런 것을 모든 나라들이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게임 커뮤니티에서 그런 일이 그런 논의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고 게임 커뮤니티 안에서도 뭔가 그런 논의에 대한 개입이나 어떤 채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제도적인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 그 학교 현장에서 그 대학생들 네. 젠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젠더 문제는 학교 안에서는 크게 문제 잘 보이진 않는데 예. 뭐 기본적으로 그 학교 안에도 무슨 이 대학생들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안에서 논쟁들이나 이슈들 보면은 정말 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12.3 뭐 내란이 일어났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교수님들 또는 뭐 사회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런데 제가 학생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안 내느냐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반대론들이 이 커뮤니티 안에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극우 청년들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죠. 이 뭐 성명서 발표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 의식에 대해서 첨예하게 서로 갈리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공격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회조차도 함부로 행동 못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그 안에서 민주적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건전하지가 않아요. 그런 게 숙성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데는 이 극우적인 목소리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반론들이 서로 붙어서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 토론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는데 저런 애들 있어? 무서워. 아예 그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애들도 오히려 소수자 돼 가지고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이거 대학의 큰일이다. 비판 큰일이야. 의식이나 문화가 상쇄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서로 걱정인데. 대화하는 순간 서로 싸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그 네. 젠더 이슈가 네. 이대남 보수화의 영향이 네. 뭐 그건 어느 나라나 다 있는데요. 음.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네. 사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박탈된 자리를 내 것을 뺏어서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주민이다. 이주민. 난민이다. 그렇죠. 그렇지. 여기가 강조되는데 예. 우리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주민 난민이 세진 않잖아. 20대 남자들의 자리나 문화를 않죠. 위협하진 않기 때문에 그 내 자리를 뺏는 게 여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극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간의 비교 자료를 한번 띄워보시죠. 국제관? 뒤에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저거. 사우스 코리아, 독일. 그 다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의 이념 차이가 예. 이게 이제
하품형이라 그러는데 네. 입이 쭉 벌어지죠. 네. 그러네. 완전히 멀어지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도 비슷한 경향이긴 한데 정도 차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야, 그러네요. 우리가 심하네. 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사회적 구조상 또 현재의 경쟁적 초점이 응. 이렇게 이주민이나 네. 인종의 문제보다는 네. 남녀 간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데 서양은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백인 남녀 응. 그들의 흑인과 아시안에 대한 입장은 또 같을 수도 있잖아요. 예, 백인 남녀는 예. 그런 점에서는 인종 문제가 더 큰 문제인데 저희는 그런 점에서 젠더 문제가 더 크고 사실 젠더 문제는 시작은 다 중학교 때부터 예. 시작이 되는다고 하는데요. 예. 중학교에 이제 학교 운영의 분위기, 응. 여학생들의 강세,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압도적으로 어쨌든 이제 여학생 선호와 여자 선생님들이 많은 것, 여자들이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이죠. 압도적이죠. 특히 선생님들이 많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겹쳐지면서 하여튼 저희는 젠더 이슈가 더 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중학교나 이거- 고등학교에 예. 남녀공학 가는 거에 대해서 남자의 아이들 또 부모님들은 매우 두려워하잖아요. 남녀공학 가면 내신 다 뺏기니까. 여자들이 잘하니까 여학생들이. 네, 그게 이제 저 젠더 갈등의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해결하는데 학교 교육이 과목도 다양해지고 예. 평가도 더 다양한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과 함께 예. 이제 이 평등적 사회에 대한 교육이 엄청 더 많아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는 평등에 대한 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성평등에 대한 교육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경쟁은 엄청 나니까 그 경쟁에서 지는 남학생들만 대량 양산되는데 이 남학생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나 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야라고 하는 이유가 떠오를 게 없고 이건 다 여학생들 때문이야 여자 선생님들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치유해야 받아들일 돼? 수가 있어서 해법이 그래서 지금 뭐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 시험 보고 평가하는 것만으로 하는 학교는 이제 서양처럼 네. 뭐 최근에 일본은 동아리 활동 평가가 엄청 늘었대요. 예, 예, 예. 이 시험식 평가가 압도적인 것을 차지하면은 계속 남학생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구나. 불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서 예.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학교 평가의 다양화 이런 것과 함께 어쨌든 평등이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경쟁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에 대한 교육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주장도 나오겠네. 막 극단적인 주장은 성적을 남녀 나눠서 내자. 합치지 말고 별 주장이 다 나오겠는데. 야, 이거 아니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시험이 소위 말해서 뭐 수행 평가가 많아가지고 한 학기에 수행 평가를 한 50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야 되고 예. 수행 평가라는 게 무슨 보고서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정말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이제 치우치다 보면은 남학생들 중간에 포기를 하죠. 나 안 해. 근데 그런 반면에 여학생들은 그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꼼꼼하게 해내니까 남학생들이 그 경쟁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남녀별로 성적을 평가를 따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그거보다는 학교 교육에서 평가를 대폭 소위 말해서 숫자 횟수를 낮추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특성과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을 평가해줘서 순위 경쟁, 상대 평가 이 틀조차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은 학교 교육을 통한 이 젠더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보완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젠더 갈등이나 사회 갈등에 대한 치유를 담는 민주 시민 교육이 좀 더 강화되면은 그야말로 서로가 조화롭고 화합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 연대의식이라는 것을 기르어야 되는데 그저 경쟁으로 쟤들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 망상에 빠지도록 하는 그 교육 체제가 지금 개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또 그 교육평가원장도 했잖아요. 네, 네. 수능 들어가는 네. 교육과정평가원 입시 네. 그것도 했는데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정시를 통해서 들어가는 학생들은 네. 흔히 말하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 여학생들이 대다수입니까?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학생들의 기본적인 예전에는 뭐 언어 영역이나 이쪽은 여학생이 높고 예.
과학이나 수학 쪽은 남학생이 높다고 예, 그랬는데 그랬죠.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여학생이 높아요. 아 전체적으로. 예, 예. 그건 분명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치여서 못하느냐 그거라기보다는 여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올라왔고 그만큼 열심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능도 수시도 비슷합니까? 수시도 비슷해요. 아 여학생들이 좀 성적이 좋아요. 예, 예. 어. 왜냐하면은 수시라고 하는 게 대개 이제 그 교과 성적 전형이라든지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또는 대학에서 면접이라든지 또는 뭐 그 논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평가인데 그 평가 임하는 태도가 학생들이 좋아요, 좋기는. 아니 그럼 진짜 말을 이제 선생님 네. 우리 김현 선생님 진단과 처방은 알겠는데 통합교육 뭐 네.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관심 이런 걸 좀 많이 가져야 한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이들이 이 청소년 청년기에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트 이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그 청년 시기에 가졌던 그 생각 가치관은 나이 먹어서도 계속 네. 유지된다. 만약에 이게 코트 이론에 접근해서 이게 맞다. 지금의 특성이 극우화된 청년들의 특성이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걱정이거든. 네. 이게 그들이 50대 60대에 가도 안 바뀐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지속될 경향 이거에 관해서는 사회학자 분들은 굉장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 때 이제 이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활동이 중요한데 이게 뭐 개개인의 특성으로 하면 사회가 할 게 없죠. 사실은 이런 아이들의 성향은 이제 우리 사회 구조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계속 말한 예. 단순한 경쟁, 획일적 경쟁. 네. 이게 남성들의 어떤 상처가 되고 또 사회가 노력해서 청년이 됐을 때 기회를 주는 기회 구조도 보장되지 않으면 이 상처는 이제 지속적인 정치적인 경향으로 고착되기 때문에 이 10대, 20대 이 기회가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학교 평가의 다양화, 민주 시민 교육,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와서 말하는 게 남녀가 잘 사는 모델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도 받고 했는데 남녀가 잘 사는 모델 난 본 적이 없다. 그렇지. 결혼을 따로 사는 게 좋다. 저출생이 막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행복하게 사는 모델을 사회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게 방송도 영향이 있어. 네? 그냥 화목한 가정 위주로 막 뭐 예를 들면 포지티브하게 하는 네. 최선을 얼마나 많은데. 네. 근데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사실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학교 교육이 받게 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방송이나 언론에 노출되는 여러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가정의 불화나 어려움도 그런 가정을 극복하는 과정을 많이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정말 그 화목하게 살면서 평등하면서 사회적으로 또 의미 있는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걸 그렇죠. 조명도 해야 하고 또 들어보면 직장 그 대기업이나 이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좀 바꿀 필요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성별로 균형 있게 발탁을 할 거냐 우수한 사람들을 그걸 시험제도 성적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학교 교육만 바뀐다고 되는 것 그럼요. 같지는 않고 다 바뀌어야 할 것 그 같은데. 우리 저 뉴스 공장에 나오는 김태형 선생 있죠. 네, 심리학자. 그러니까 그 불안을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불안이 이제 생존 불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존중 불안이 있다. 그러니까 생존 불안이라는 게 지금 앞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정말 직업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무슨 사회적인 성취라든지 돈, 빈곤의 문제.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야 생존 불안이 없어지는 거고. 맞아. 그다음에 이 저 존중 불안은 남으로부터 경쟁을 통해서 져 가지고 박탈감 느끼고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왜소함을 느끼고 열등의식 느끼고 이게 아니라 각자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는 후자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렇죠. 한 사회에서 서로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 생애의 어떤 그렇죠. 최저 기준점을 네. 좀 네. 확보를 확보를 해줘야 해주고. 되죠. 네. 그럼 국가가 할 일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같이 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이 네. 정말 사람답게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맞아요. 정말 악랄한 이 정말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이기고 네. 패배한 사람은 지는 승자 독식 사회에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뭐 아무리 뭐 방송에서 그런 화목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일자리나 경제 부분이 좀 풀려서 맞아요.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네. 열어줘야 네.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생겨야 극단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김현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저는 희망적인 건 그건 있네. 그러니까 이대남 중에서 구구적 생각이 완전히 같은 사람 한 10% 수준이고 나머지는 선별적이다. 사안별로 변화가 다르다.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이 나머지 90%는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유동적인 그룹이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네. 그래서 이번에 한 6개월 동안 예. 구구를 연구한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의 문헌을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문헌을 봤는데 어떤 네. 결론은 어쨌든 심리적 태도가 혐오일 때는 구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희망이 생길 때는 구구에서 풀려나더라. 구구의 마법에서 풀려나더라. 맞아. 희망. 그래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어떤 집단 희망을 많이 주느냐 이제 그 집단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구구 어른들이 예. 기성의 예. 정말 그냥 파괴적 욕망을 갖고 있는 구구 어른들이 이 청년들에게 헛된 잘못된 희망을 주는데 여기 속아 빠져 넘어가는 그런 청년들이 이 사회에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진영에서 민주진보 진영에서 사실 별 희망을 못 준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결국 청년들에게 진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청년들을 만나야 돼. 진짜 만나고 청년들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데 공감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민주진보 네. 진영의 그 위선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아니 자기들 뭐 잘났다고 하면서 사회 정의라고 뭐 평등이고 무슨 좋은 사회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은 오히려 자기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위선 또 자기들의 행동과 또 여러 가지 이 이력이 내세우는 이념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로부터 반감들이 지금의 이 극우 청년들의 어떤 심리에 들어있다. 아니 난 뭐 그거는 비판은 비판대로 봤는데 그 친구들한테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 윤석열이나 구구 그 정치인들 국민의힘 세력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위선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들이야말로 법치를 외치면서 가장 진짜 저 흔히 말하는 범죄 집단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두루 균형 있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또래들하고 그 상호작용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 사회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장들이 그 개방적인 소통의 채널들이 열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안 드리고 돼요. 싶은 얘기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일으켜요? 다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이 죽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이 극우의 일부 그룹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우리가 망하고 죽고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에서 움직이는 세력도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걸 하냐?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망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그 심리는 내가 알겠어요. 우리가 청소년 때 그런 생각 할 때 있잖아. 에이씨. 세상이 뭐 전쟁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 무너지면 뭔가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까. 막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청소년 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일시적으로. 있는데 이게 집단화되는 게 이제 무서운 문제. 거고요. 네. 이거를 우리가 정말 문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들을 하지 네. 않으면은 네. 이게 굳어져서 우리 미래조차도 지워질 수가 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청년들의 구구화된 청년들의 심리 상태를 좀 분석을 했는데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황희 대표가 오면 이게 지금 청소년 때부터 또 이게 형성이 그렇죠. 되거든. 그렇죠. 아까 우리 김현 선생님은 청소년 때는 상대적으로 공부하고 네. 이렇게 해서 별로 그런 고민을 안 하다가 대학교 가면서 이제 취업 전선 앞두고 그런 생각이 더 강화되더라 이런 걸 이제 보신 거고. 네. 근데 요즘에 또 청소년들은 아까 게임 뭐 등등등등 해서 맞아요. 리박스쿨도 나오지만 또 의식적으로 일부 정치 세력들이 그거를 막 그 침투한다면 의도적으로. 인지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심리전의 심리전. 결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또 시선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해하면 좋은 것 대해서도 같습니다. 황희 대표가 또 똑소리 나니까 다음 주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좀 가닥이 좀 잡히겠네. 오늘 김현 선생님. 교육 다음 백과사 주에 정말 풍부합니다. 이런 건 말이죠. 우리 또 잘 만들어서 우리 또 대통령실이나 네. 뭐 관계 있는 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 이게 좀 뭐 방송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야 오늘 들어보니까 갈 길이 멀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네. 방법을 좀 알았으니까 왜 그런지를 좀 알았으니까. 희망의 이데올로기를 좀 펼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다 이거 보셔야 돼. 책이 출판사가 클라우드 9. 이건 제목만 써도 아실 것 같은데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 김현수 선생님이 지은 건데요. 꼭 한번 네. 현장에 있는 초중고 그 교사 선생님들도 한번 학교 선생님도 보셨으면 좋겠고 또 청소년이나 청년들 자녀를 둔 분들도 학부모님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비난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 꼭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충분히 이거 네. 읽어서 세대 간의 그 뭐랄까 불통을 네.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담아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하면 이거를 해법을 혐오가 아니라 희망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혐오가 아니라 희망이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